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2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홀가분하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50대 여자예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저는 늘 제가 이룬 가정과 일을 깨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것보다 더 나은 새로운 삶을 바랬다는 게 이상하죠.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깨부수고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말이에요. 막상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버리는 일을 해보고 나니 생각보다 어려운 일도 아니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살아온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장사를 하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어요. 외동딸이었죠. 늘 바쁘셨던 부모님은 아마 저 하나를 낳고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엄두를 내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 그렇게 외롭지 않았어요. 학교가 끝나자마자 저는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 가게에 가서 내내 거기에서 부모님과 같이 있다가 집에 갔거든요. 저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놀러 나가는 것보다 부모님 가게에서 손님들이 드나들고 물건 흥정하는 걸 구경하는 일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좀 커서부터는 자연스럽게 간단한 가게 일을 돕기도 하고 계산을 맡기도 했는데 그게 얼마나 재미있던지 어릴 때부터 샘이 밝고 장사에 눈이 트였다고나 할까요? 아마 저에게는 선천적인 장사꾼의 기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역시 제가 장사를 해야 할 애라는 걸 아셨어요. 결국 저는 자연스럽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을 도와서 장사를 시작했죠. 부모님 가게는 각종 식당에 식재료를 대는 도매상이었어요. 그래서 다루는 품목이 굉장히 많았고 제가 부모님 가게에 본격적으로 나가 일을 시작할 때는 가게가 꽤 잘 되어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기 때문에 일손도 부족했죠. 그렇게 일을 하던 저는 부모님 가게에서 알바를 하게 된 동갑내기 남자와 친해졌어요. 저희가 다루는 물건들은 간장이나 물려처럼 꽤 무거운 물건들이 있어서 그걸 날라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어찌어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받았다며 한 직원을 구해 오셨더라고요. 그 직원과 친해진 계기는 별건 없었어요. 매일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정이 들기도 했고, 뭐랄까 제 모성애를 자극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있었어요. 굉장히 일을 못했거든요. 눈치도 없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또 일 배우는 속도는 어찌나 느린지. 평생 장사를 하며 살아오신 부모님이 보기에는 얼마나 속이 터져 나가셨겠어요. 특히 성질 급한 아버지가 버럭하실 때가 많았어요. 박군, 내가 물건 이런 식으로 쌓아놓지 말라고 했지. 이러면 쓰러질 수도 있다고 몇 번 얘기해. 다시 정리 좀 해놔. 그리고 오전에 들어온 게 왜 아직도 정리가 덜 됐어? 죄송합니다. 여기 진열대 청소를 하라고 하셔서. 난 거기 정리가 끝난 줄 알았지. 아니, 아직도 여기 일 정리도 덜 끝났는데 내가 말했다고 일도 다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나. 진짜 제발 좀 빨리빨리 움직여. 이제 일이 익숙해질 때도 되었지 않아? 아버지에게 혼이나 풀이 죽고 시무룩하게 눈치를 보는 게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다가도 제가 좀 도와주고 위로를 해주면 금방 환해지는 것도 귀엽고 어릴 때부터 시장에서 닳고 다른 상인들 사이에서 자란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너무 순수해 보였다고나 할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일머리도 없고 눈치도 없는 것에 불과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전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또 젊음이잖아요. 저와는 다른 점에 확 끌리는 거 말이죠. 그 사람이 아버지와 엄마에게 혼나는 걸 피하게 하기 위해 몰래 일을 도와주고 감싸주다가 결국 우리 둘은 눈이 맞아버렸어요. 저에게는 그 사람이 첫 연애였어요. 그래서 더 설렜죠. 저희 연애는 철저하게 비밀이었어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은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싫어하셨어요.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의 능력이 마음에 안 들면 싫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랑 외동딸이 사귄다? 당장 난리가 날게 뻔해서 저희 연애는 1급 비밀이었고 그래서 더욱 스릴 있고 불타올랐죠. 저희는 부모님 앞에서는 서로 관심 없는 척
별로 신경 안 쓰는 척 하면서 지나가다 슬쩍 손을 잡기도 하고 우리만 아는 눈짓을 보내기도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연애를 했어요. 고작 24살들끼리 그렇게 하는 연애가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했겠어요. 마침 당시 저희 부모님은 가게가 잘 되어서 다른 곳에 지점을 하나 더 낸 상태셨어요. 그래서 거기 신경을 쓰시느라 거의 저에게 일임을 하다시피 하셨죠. 그래서 다행히 저희는 들키지 않고 부모님 눈을 피해서 1년여 남짓 꿀 같은 연애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던가요? 어떻게 그걸 안 들킬 수가 있었겠어요? 긴장이 느슨해진 저희가 시장 근처에서 데이트를 한 것이 화근이었던 거죠. 마침 부모님이 다른 지점에서 마감을 하시느라 알아서 퇴근하라는 바람에 둘이 신이 나서 같이 가게 문을 닫고 사이좋게 시장 근처 맥주집에 가서 꽁냥거리는 것을 지나가던 식당 아주머니가 봐버리신 거였어요. 그분이 알고 보니 눈치가 굉장히 빠른 분이더라고요. 원래부터 저희 사이를 의심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눈치가 빠를 뿐 아니라 입도 굉장히 가벼운 사람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아무것도 모르고 집으로 갔던 저는 그야말로 불벼락을 맞았어요. 그날 집에 들어갔는데요. 부모님 두 분이 아주 단단히 화가 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내셨는데 표정부터가 완전히 굳어 있었죠. 박군이랑 도대체 무슨 사이냐고, 누가 너희 둘이 술집에서 같이 있는 걸 봤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말이 되냐면서 당장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하려던 순간 제 말을 탁 자르시면서 우리들이 무슨 사이든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박군은 절대로 안 된다고,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자기는 모르는 걸로 하겠다고요. 엄마는 한술 더 뜨셨어요. 당분간 가게 나오지 말고 그냥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젊은 남자애를 가게에 들이는 게 영 꺼림칙하더라면서요. 너희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치자고 그렇게 알아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저도 결국 터졌죠. 대체 왜 그러시냐고, 내가 무슨 큰 죄라도 지었냐고요. 그러면서 박군이랑 사귀고 있다고 말해버렸습니다. 부모님이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알지만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좋거든요. 다 큰 딸이 연애 좀 한다고 이게 이렇게까지 난리칠 일인가요? 제가 법이라도 어겼나요? 솔직히 반대하실 거란 건 예상했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두 분의 반대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무슨 제가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가문의 원수라도 만나는 것이냥 취급을 하셨으니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장 너는 가게는 관두고 공부를 하던지 학원을 다니던지 아니면 딴 데 시집을 가라고까지 하실 정도였어요. 저는 나중에는 화가 나더군요. 어이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뭘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항변해봤자 엄마와 아빠는 확고하셨죠. 아이고,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도 안 해. 그놈은 안 된다. 그놈은 기본이 안 되어 있어.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놈이다. 저 자식 절대 못 먹여 살리고 네가 평생 먹여 살려야 할 것이 뻔한데 내가 어떻게 그런 놈을 두고 봐. 절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아, 내가 뭐 당장 결혼하겠대? 그냥 좀 만났어. 그게 다야. 잘 됐어. 결혼도 안 할 건데 만나기는 왜 만나? 싹수도 가능성도 안 보이면 애초에 잘라내는 게 맞아. 아, 나는 네가 장사 안 하고 집에서 애 키우면서 살림하면서 사는 거 보는 거, 엄마 소원은 딱 그거 하나야. 평생 장사하며 사는 엄마가 너는 좋아 보이디? 아유, 안 돼. 당장 헤어져. 사실 저는 외동딸이라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란 편이었어요. 평생 저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인 적도 없으셨던 분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당시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어찌어찌 소개를 받았다던 그 사람은 사실 아버지 지인의 아들이었어요. 전문대를 졸업하고도 직장도 못 구하고 있다가 그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에게 사정사정해 취직을 부탁해 받아준 것이었던 거였죠. 그 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아버지는 그때 받아주는 게 아니었다며 지인에게 전화를 해 역정을 내셨어요. 그쪽 입장에서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결국 두 분은 한밤중에 전화통을 붙들고 엄청 싸우게 되었죠. 그날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했어요. 두 아버지가 정면으로 부딪혔거든요. 처음엔 그냥 말다툼 정도겠거니 했는데 분위기가 금세 격해졌죠. 아빠는 먼저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벌써부터 여자나 꼬신다며 어린 놈이 어디서 감히 내 딸을 넘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부터 그딴 자식 보내지 말라고, 그리고 당신 아들은 장사고 뭐고 소질도 없으니까 딴 일 알아보라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남자친구 아버지도 바로 받아치셨죠. 소리를 지르시면서 돈 좀 번다고 해봤자 시장통에서 장사하는 주제에 누구를 무시하냐면서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만 뭐라 하지 말라고 네 딸년이 꼬리 쳤으니까 넘어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연애는 둘이 한 건데 왜 내 아들한테만 난리냐고 말하셨어요. 그리고는 자기들도 그딴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당신 딸이나 단속 잘하라고 쏘아붙이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아버지도 벌떡 일어나셔서 뭐라고 했냐고 소리치셨고요. 진짜 아비들끼리 싸우는 걸, 그것도 서로 자식 헐뜯으면서 싸우는 걸 그 자리에서 지켜봐야 했던 저는 말 그대로 참담했어요. 하루아침에 저희는 견우와 직녀,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어서 얼굴은커녕 연락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던 거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연락도 자유롭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러니 그 사람을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막막하더군요. 저는 그날로 집 밖으로도 못 나가고 그 사람도 바로 가게에서 잘렸어요. 참담하더군요. 그렇게 부모님은 저희를 겨우 갈라놓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부모님 뜻대로 되지 않았죠. 젊은 시절 불타는 연애를 하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갈라놓겠어요? 반대하면 오히려 불에 기름 끼얹듯 더 불타오르는 게 그때 연애 아니겠어요? 그렇게 외출 금지를 당하고 방에서 펑펑 울고 있는데 낮에 집 전화가 울리더군요. 그 사람이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집 앞까지 몰래 찾아온 거예요. 부모님이 외출하신 걸 확인하고는 바로 저한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전화 받자마자 그러더라고요. 빨리 나오라고요. 그냥 다 버리고 우리 둘만 있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자고요.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나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집에서 꽤 심하게 반대를 당했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사정도 해보고 소리도 지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결국 집을 나와버린 거였어요. 그런 상태로 저까지 데리고 나가겠다고 그렇게 앞에 와 있었던 거죠. 듣고 있는데 진짜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 역시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작은 가방 하나에 되는 대로 옷까지 몇 개만 쑤셔 넣고 그 사람 따라 홀랑 가출을 했어요. 그렇게 가출을 감행한 저희는 고작 이틀을 버티지 못하고 잡혔어요.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동네에서 저희가 튀어봤자 어디를 가겠어요. 그나마 멀리 갔다고 생각한 곳 여관방에 들이닥친 부모님에게 곧바로 잡혔죠. 하지만 그 지경이 되었으니 어쩌겠어요. 다 큰 딸내미는 웬 남자랑 가출해서 여관방에 그러고 있고 남자는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떼를 쓰고 있으니 이제 결혼을 시킬 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그대로 잡혀와 저희는 처분을 기다렸죠. 저희 아버지와 남친의 아버지는 쓴술을 들이키시며 이야기를 하셨고 엄마는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는 제 등짝을 몇 번 치다가 벽만 보며 한숨만 푹푹 쉬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겨우 반강제로 결혼 승낙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남친의 아버지가 작은 신혼집을 구해주시기로 했고
저희 아버지가 그 근처에 거의 전방 수준의 작은 가게를 하나 열어주기로 하셨어요. 둘이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아주 생난리를 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날 아빠 얼굴은 정말 죽상이었어요. 흡사절을 빼앗긴다는 표정이셨고 엄마는 내내 우셨죠. 그쪽 부모님도 제가 마음에 안 들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시부모님은 대학도 안 나오고 시장에서 장사나 하던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고 저희 부모님은 생활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제 남편이 마음에 안 드셨죠. 어찌 보면 불행의 씨앗을 품고 결혼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저희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양가 부모님의 마음이 풀어졌을지도 몰라요. 부모님의 가장 큰 바램은 둘이 서로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뿐이잖아요. 하지만 막상 실상을 겪고 보니 현실은 쓰디 쓰기만 하더군요. 막상 결혼을 하고 같이 생활을 시작하니 남편의 문제가 저에게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거예요. 아빠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성실하지도 않고 책임감도 없었던 거였죠. 결혼 전에는 그래도 친정아빠가 무섭고 저에게도 잘 보이고 싶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출근 자체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는데 이제 자기 가게다 싶었는지 이 출근부터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저희 가게는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라 보통 식당이 문을 열기 전인 오전에 나와서 장을 보시거나 단체 예약이나 급한 일이 있으면 새벽이라도 와서 장을 보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물론 저 역시 다른 가게와 달리 아주 아침 일찍 문을 열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걸 힘들어하고 제대로 새벽에 오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꼭 몇 명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냐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거기다 오전에만 장을 보시는 사장님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식당 문을 닫고 밤에 미리 재료를 사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는 밤에도 늦게까지 문을 열었어요. 누구보다 일찍 문을 열고 또 가장 늦게까지 오픈을 하는 것은 저희 부모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도 했고 저 역시 철저하게 지키는 원칙이었죠. 그것이 고객에 대한 믿음이자 신뢰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원칙이 남편에게는 통하지 않았어요. 빨리 좀 일어나 가게 오픈해야 하는데 아침마다 내가 이렇게 깨워야 해? 이게 아침이야? 새벽이지. 일찍 오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왜 이 시간에 문을 열어야 해? 고작 몇 명 손님 받자고 이게 무슨 고생이야?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해? 어머, 뭐 효율적으로 장사해? 가게가 늘 열려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빨리 서둘러. 진짜 도저히 못 해먹겠어. 우리 나눠서 하자. 새벽 일찍 나갔다가 밤 늦게까지 가게에만 매달리고 있는 거 안 힘들어? 새벽 오픈은 당신이 해. 그리고 좀 일찍 들어가. 밤에도 가게에 오는 손님은 많지 않잖아. 밤 늦은 시간은 위험하기도 하니까 밤에 문 닫는 건 내가 할 테니 우리 좀 효율적으로 나눠서 하자.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저희는 거의 16시간씩 가게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집에서 제대로 밥 한 끼 못 먹고 잠만 자고 나가는 생활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새벽 오픈은 제가 밤 늦은 시간 가게 정리와 문을 닫는 건 자신이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새벽에는 혼자 나가 문을 열었고 그러면 남편이 오전 중에 나와 같이 가게를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저녁을 먹고 7시나 8시 정도에 퇴근을 하고 남편은 밤 10시나 11시까지 가게를 열었다가 퇴근을 하기로 하고 말이죠. 한동안은 그런 교대가 지켜졌어요. 하지만 점점 남편의 출근 시간이 또 문제가 되더군요. 아무리 새벽 오픈을 제가 한다고 해도 오전 10시나 늦어도 11시에는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가장 바쁠 시간이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점점 출근 시간이 늦어지더니 나중에는 거의 점심 먹을 때나 다 되어서 기어 나오는데 환장을 할 지경이었어요. 아무리 화를 내고 뭐라고 해도 나중에는 점심때가 지나서 나타나 오후 장사만 하려고 드는데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사실 가장 바쁜 시간은 오전부터 오후 2시나 3시 사이인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 혼자 그 시간에 밥도 못 먹고 동동거리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 때문에 악을 쓰고 부부싸움을 해도 그때뿐. 저는 어쩌면 벌써 그때부터 지쳐갔는지도 몰라요. 그날도 오후 4시가 넘어 슬그머니 나타난 남편을 보고 저는 화가 폭발했어요. 저는 그 시간까지 제대로 아침은커녕 점심도 못 먹고 일만 하고 있었거든요. 대체 지금 몇 시야? 당신 알바야? 나 혼자 여기 일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 시간에 나오면 어쩌라는 거야? 뭘 어째? 당신 혼자서도 충분히 잘하고만. 예전 가게에 비하면 이건 껌이지 왜 엄살이야?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랬어. 힘들었으면 지금 들어가. 왜 그 몸은 매일 안 좋아? 적어도 점심때까지는 나와야지. 어제 저녁까지는 멀쩡하던 몸이 왜 아침마다 안 좋아지냐고. 차라리 이럴 거면 가게를 하지 말던가. 아, 좀 그만해. 지금 가게 막 나온 사람에게 왜 난리야? 진짜 매일 이럴 거야?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네 혼자 하던가. 니네 아빠가 해준 가게라고 지금 생색내는 거야 뭐야? 에이씨 짜증나게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 인간이 그렇게 변하기까지는 채 1년도 걸리지 않았어요. 채 1년도 되지 않아 그 인간의 실체를 낱낱이 알게 된 거였죠. 분노를 참지 못한 저는 그 길로 가게를 뛰쳐나와 집으로 갔어요. 도대체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하나 씩씩대고 있는데 갑자기 거래하는 단골 식당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의아한 마음에 전화를 받아보니 사장님이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지금 밤 9시도 안 됐는데 장사 안 하냐고. 자기네 식당 재료가 떨어져서 급하게 온 건데 문이 닫혀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저녁 장사 안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자기네 식당 재료가 떨어져서 급하게 찾아왔는데 문이 닫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녁 9시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빨리 닫냐고 저녁 장사는 안 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분명 남편은 가게에 있을 텐데 무슨 소리냐고 저희 신랑 진짜로 없냐고 했어요. 그러니 저번에도 가게 문이 닫혀 있어서 그냥 신혼이라 저녁 장사를 일찍 마감하나 보다 했는데 오늘은 급해서 들렀다는 거예요. 혹시 장사 시간이 바뀐 건지 오늘만이라도 좀 도와줄 수 없냐고 하시는데 뭔가 수상하다는 게 여자의 육감으로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리고 정신없이 가게로 달려갔어요. 집과 가게가 가까워서 서두르면 10분 안에 갈 수 있었거든요. 사장님 말대로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불도 꺼져 있더군요. 급히 사장님에게 물건을 주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지피는 곳이 있어서 그동안의 가게 CCTV를 돌려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이 인간은 제가 들어가자마자 짧게는 30분 길어봐야 한두 시간만 더 장사를 하고는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던 거였어요.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래 놓고는 저에게는 장사를 한 척 아주 늦게 들어와서는 힘들다며 오만 생색을 다 냈던 그 인간을 생각하니 진짜 화도 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전화를 했죠. 받을 때까지 전화를 했더니 겨우 받아 퉁명스럽게 그러더군요. 본인이 바쁘다고 전화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소리 말고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혼한 이후로 가장 크게 싸웠어요. 당신이 인간이야? 이거 우리 가게 아니야. 우리 아빠 가게야. 나 행복하게 해준다며. 너만 믿으라며. 그 결과가 이거야? 내가 우리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받고 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이러면 어떻게 우리 부모님 얼굴을 볼 수 있냐고. 제발 그만 좀 해. 알아. 근데 도저히 가게를 못 보겠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도 힘들어서 그래. 오늘은 진짜 친구랑 중요한 얘기가 있었어. 정말 나에게는 중요한 얘기야. 당신에게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 오늘? 오늘? 당신 한 달 내내 그랬잖아. 아니 비디오 녹화가 한 달만 되어 있어서 그렇지 매일 이랬다며? 대체 뭔 생각으로 이래? 진짜로 나랑 살 생각이 없는 거야? 그 인간은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을 했어요. 자기에게 장사는 적성이 맞지 않는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좀 이해를 해달라 그런 식이었죠. 저는 차라리 그럴 거며 가게를 관두고 어디가 취직을 해 직장 생활이나 하라고 했어요. 그게 속이 편하겠다고요. 근데요, 진짜 가관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인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주 태연하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오늘 찾아온 친구가 무슨 대박 아이템을 가져왔다면서 이건 진짜 안 하면 등신이라면서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 친구랑 같이 사업 하나 해보겠대요. 그러면서 또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이번엔 진짜 제대로 성공해서 저를 호강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꼴랑 가게도 제대로 못 보는 놈이 사업을 하겠다고요. 지금 그런 소리가 나올 상황인가 싶었죠. 그리고 수중에 돈 한 푼도 없는 놈이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할 거냐고 물었죠. 그 인간 입에서 나온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이 집이 있잖냐는 거예요. 이 집 담보로 잡으면 몇 천은 나온다면서 그걸로 시작하면 된다고요. 그걸 또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인간을 내쫓았어요. 단 한마디 더 할 가치도 없다고 느꼈거든요.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고작 저런 인간을 믿고 내가 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말아먹은 것인지, 왜 아빠와 엄마가 그렇게나 불같이 반대를 했는지 완전히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막장은 끝나지 않았죠. 바로 그 다음 날로 저는 시댁으로 불려가게 되었죠. 저를 앉혀놓고 시부모는 오히려 저를 혼내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원래 장사할 사람이 아니야. 사업을 하고 싶다는데 그걸 응원을 못 해줄 망정 여자가 남편을 쫓아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천박한 장사꾼 집안은 그렇게 가르치디? 기가 찼어요. 저는 아예 끝이라 생각하고 지르기로 했죠. 저 역시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천박하다고 하셨어요? 이 사람 그동안 천박한 장사꾼 집안에서 벌어다 준 돈으로 이 사람 먹고 살았어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예? 장사해서 번 돈은 천하고 그 돈으로 사 먹는 밥은 안 천해요? 지금 자기 돈도 없이 사업을 한다는 걸 어머니는 이해하실 수 있냐고요. 이렇게 열을 내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어요. 제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기절을 해버린 거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저는 임신 중이었어요. 원래 저혈압이 있었는데 임신 초기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며칠 동안 끼니도 못 때우고 잠도 제대로 못 자 무리가 온 거였어요. 병실 문 밖으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더군요. 남편은 친정아빠에게 멱살을 잡혀서 뺨을 맞고 내동댕이 쳐져 있고 시부모는 말리다 서로 싸우고 그야말로 개판이었죠. 저는 그냥 모른 척 울기만 했어요. 다 싫기만 했거든요. 그날 밤 잠든 척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조용히 찾아와 제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고, 자기도 자기 힘으로 좀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 좀 해달라고, 정말 다시는 안 그러고 잘 해보겠다고, 저랑 아이 책임지고 진짜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계속 말했어요. 이러면서 펑펑 우는데 친정엄마가 보다 안 되겠는지 저를 달래시더라고요. 그냥 박서방 한번 믿어보라고요. 본인도 얼마나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한번 지켜보라고 하시더군요. 시댁도 미안했던지 집을 담보 잡는 대신 사업 자금을 자기들이 좀 보태주겠다고 일을 해보라 해서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은 사업을 하고 저는 아이를 낳고도 직원 하나만 고용해서 지금껏 가게를 하고 있고요. 남편의 사업은 그런대로 되는 듯 하다가 망하고 또 하다가 또 망하기를 반복했어요. 반짝 잘 될 때도 있었지만 그러면 뭐 하겠어요. 또 금방 망하고 마는 걸.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냥 그 부분은 포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내 팔자이려니 이 보석 같은 딸 낳으려고 그랬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중간에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도저히 못 참겠다 싶었을 때 또 기적처럼 일어나기도 하고, 꼬박꼬박은 아니지만 가끔 큰 목돈을 가져다 주기도 해서 버텼던 거죠. 물론 또 얼마 있지 않다. 사업 자금으로 그 돈을 가져가는 것에 반복이기는 했지만 말이죠.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나빠졌어요.
최근에 남편은 한국에서 화장품을 도매로 떼서 중국에 가서 파는 사업을 했는데 그게 꽤 잘 되었어요. 그때는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저에게도 돈을 꽤 갖다 주기도 하고 외제차도 몰고 다니고 그랬죠. 하지만 어이없게도 중국과 관계가 나빠지면서 사업이 그야말로 하루 만에 폭망해 버렸어요. 진짜 하루아침에 문이 닫히더니 모든 거래가 뚝 끊겨버린 것이죠.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어요. 저는 저러다 또 사업을 한다고 그동안 또 모아놓은 돈을 달라고 하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일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남편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또 전부 달라고 했어요. 무슨 사업을 할 거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무슨 땅이냐고 했더니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 고급 정보를 가져왔다며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더군요. 아무에게나 안 주는 진짜 알짜배기 정보라면서 그걸로 투자를 하면 실패할 일이 없다고 하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반대를 해봤지만 결과는 뻔했죠. 그는 또 길길이 날뛰었어요. 남편 놈은 저에게 답답한 소리 좀 그만하라고 하면서 이번에 알게 된 형님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신박한 개소리인가 들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개소리였습니다. 본인이 혼자 좋으려고 하는 거냐고 저와 딸을 위해 이러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냥 귀 닫아버렸습니다. 누가 말리겠어요? 저는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더 싸울 힘도 애정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그 사람은 그나마 알량하게 좀 벌어두었던 돈을 탈탈 털어서 땅을 샀어요. 알아보니 그 땅은 아무것도 없는 맹지인데 대체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냅뒀어요.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 그 땅에 대해 확신에 가득 차 있어 기세가 등등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역시나는 역시나였어요. 대박은커녕 땅을 사놓은 지 2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개발은커녕 땅값은 오히려 더 떨어져서 똥값이 되었어요. 그 인간은 기다려라 곧 오른다 곧 오른다 하더니 급기야 확실하니 믿고 투자하라던 그 인간들과도 연락이 끊겨버리자 절망했어요. 기획부동산의 작전에 당해버린 거였죠. 저는 절망하고 있는 남편에게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리 나이도 들었고 애도 커가는데 그냥 다른 욕심 부리지 말고 마음 잡고 가게 일이나 같이 하자고 말이에요. 이 가게만 열심히 운영해도 애 하나 키우고 가르치면서 우리 먹고 살 걱정은 없으니 이걸로 된 거 아니냐고 말이죠. 큰 재산은 없지만 또 큰 빚도 없으니 이 정도면 당신도 애썼다고 하면서요. 남편도 제 말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그러겠다고 했죠. 저를 볼 면목이 없다고 이제 열심히 잘 해보겠다고 약속도 했고요. 그동안 가게는 규모가 그리 커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착실하게 자리를 잡고 단골로 거래하는 식당 사장님들도 많은 상황이었어요. 아버지가 처음 가게를 차려주셨던 창업 자금도 다 갚은 상황이었죠. 주변에 장사가 꽤 잘 되는 식당이 많아서 가게 운영도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50이 넘고 보니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점원 하나만 두고 애까지 키우면서 일을 하려니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남편이 도와준다면 한숨 좀 돌릴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그동안 고생만 시켰다며 이제 같이 일을 하겠다며 가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새벽에는 제가 문을 열고 남편이 밤까지 지키고 있다가 문을 닫기로 했죠. 남편도 이제는 점심 전에 가게에 나오고 늦게까지 성실하게 가게를 잘 지켰어요. 덕분에 저는 여유도 가질 수 있었고 아이와도 시간을 좀 더 보낼 수 있어서 만족했어요. 그리고 이대로만 산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저의 이런 생각은 정말 바보 같은 오판이었어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제가 잠시 잊었던 거죠. 처음 한 1년 정도는 그런 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게으름과 뺀질됨이 시작되기에는 몇 개월 걸리지 않더군요. 오래 같이 일을 했던 점원이 도저히 못 참겠는지 저에게 투덜대기도 했어요. 박 사장님은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와봤자 일도 안 하고 돈통에서 돈이나 가져가서 술이나 마시지 않냐고 하면서요. 그러니 제발 집에나 계시라고 부탁한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도 그때뿐이었어요. 사과를 하고 며칠 잘 하나 싶다가 또 반복. 제가 이걸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생각하는 중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사라졌어요. 가게에서 오후에 전화를 받고 가게를 나갔다는데 그 다음 날까지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신상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다음 날 저녁 불쑥 집에 들어왔더군요. 내가 놀라서 무슨 일이었냐, 대체 왜 전화도 안 받고 하루 종일 어디가 있었냐 했더니 그 인간은 싸늘한 표정으로 서류 하나를 저에게 틱 던졌어요. 그러더니 이러더군요. 이제 너같이 무식하고 장사나는 년이랑은 끝이야. 야, 내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네 더러운 장사꾼들 참아주느라 힘들었는지 알아? 이제 꺼져. 아우 짜증나. 야 이거 이혼 서류니까 빨리 사인해. 진짜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힌다는 게 그런 걸까요? 결국 나타난다는 소리가 저런 개소리라니. 제가 따져 물었죠. 이혼? 기가 차네. 너 바람 피우니? 딴 여자 있어? 이래서 이러는 거야? 뭐? 바람? 이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역시 무식한 년은 달라.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됐어. 나 너 같은 년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아 갈라서. 진짜 누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상황인지 그 인간은 모르는 모양이었어요. 게다가 화가 난 건 저에게 이년저년하면서 마구 욕을 퍼붓는 거였어요. 제가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컸다고 했잖아요. 아마 태어나서 그런 험한 욕을 들어본 건 그 날이었을 거예요. 저는 일단 참았어요. 생각 같아서는 저 역시 두말 없이 도장 찍고 정리를 하는 게 맞았지만 이상했거든요. 이 인간이 갑자기 얼굴을 바꿔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이유를 찾아야만 했기 때문이죠. 원인은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바로 땅이었죠. 그 인간이 3년 전에 사두었던 땅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지역 규제가 풀려서 갑자기 개발구역에 들어가 땅값이 폭증을 한 거였어요. 그야말로 원래 가격의 100배가 올랐더군요. 그러니까 6천 좀 넘게 주고 산 땅이었는데 지금은 얼추 잡아도 땅값만 60억이 좀 넘더라고요. 그 인간은 그 사실을 저에게 감추고 이혼을 하려고 들었던 거죠. 그 얄팍한 수에 웃음이 나더군요. 역시 사람은 안 변한다 하더니 어쩜 이러는지 저는 남편에게 따졌어요. 땅값 올랐던데 당신 이거 알았지? 언제야? 집 나가서 연락 안 되던 그날 이거 알았던 거야? 어? 남편은 당황하더군요. 그랬더니 저를 비웃었어요. 야, 인생은 한 방이야. 이건 또 어떻게 알았어? 귀신같이 돈 냄새만 맡는 그 땅 사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할 때는 언제고? 아 너처럼 무식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년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장사나 하는 거야. 알아? 내가 본 내 돈이니까 너는 탐내지 말고 너는 빨리 내 인생에서 꺼지라고. 알았어? 야, 너야말로 내 인생에서 꺼져. 전부 다 내놓고 당장 나가. 그 인간은 끝까지 저를 비웃었어요. 그래, 우리 둘 다 생각이 똑같으니까 잘 되네. 이혼 서류 도장 찍고 내일 당장 수속 밟을 테니까 그리 알아. 뭐? 전부 다 내놓고? 웃기고 잡아줬네. 야, 나중에 마음 바뀌어서 매달리지나 마. 남편은 아주 당당하게 집을 나가더군요. 저는 그 인간을 내보내고 전화를 한 통 돌렸어요. 누구에게냐고요? 바로 그 땅을 계약했던 부동산 사장님에게였죠. 남편이 땅을 계약할 때 저도 같이 갔었거든요. 거기에 그 중간에도 땅값 변동이나 그 주변 상황을 보기 위해 제가 종종 들렀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과 저는 잘 아는 사이였어요. 간단히 통화를 마치고 채 30분이 지나지 않았을까 남편에게 곧바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저는 무시했어요.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는데 통화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무시하자 그 인간은 집으로 달려와 마구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인터폰을 켰어요. 동네 시끄럽게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나에게 이제 볼 일 없다며? 너 진짜 이게 무슨 짓이야? 그거 내 땅이야.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 이 새끼야 망한 것도 한 방이다. 그거 몰랐니?
나보고 꺼지라며. 그래서 꺼지려고? 그럼 이만. 저는 인터폰을 끄고 경비실과 경찰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아주 간단히 그 인간을 치워버렸죠. 남편의 사업에는 이래저래 부침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간 사연이 많았어요. 솔직히 잠깐 신용불량자가 된 적도 있었고 부채를 갚지 못해서 한 달 정도 옥살이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남편의 금융거래는 늘 제 통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어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카드 역시 전부 제 명의였고요. 상황이 나아져서 벌이가 좋았던 시기에도 계속 그랬어요. 또 언제 갑자기 상황이 나빠질지 몰랐기 때문이었죠. 그렇기에 재산 역시 그 사람 명의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제 앞으로 돌려놓거나 아니면 친정 부모님 앞으로도 해놓았죠. 솔직히 그 인간이 이루어 놓은 것도 없기도 했고 까딱하다가는 재산이 압류가 될지도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3년 전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아득바득 우겨서 땅을 산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약자는 그 인간이었지만 모든 대금은 제 통장에서 나갔죠. 그때부터 이상하기는 했어요. 원래 모든 계약은 제 명의로 했는데 그 인간이 그 땅만은 꼭 자기 명의로 할 거라고 우겼으니까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인간은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 명의로 되어 있어야 땅값이 올랐을 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을 것이고 저를 바로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래봬도 어릴 때부터 장사를 하며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요. 모든 대금을 제 통장에서 치르고 저는 부동산 명의 신탁을 해두었어요. 부동산 사장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요. 저는 부동산 사장님에게 명의 신탁 확인을 미리 받아두었던 거죠. 그냥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한 일이었지만 결국 이게 신의 한 수가 되었어요. 말하자면 그 땅의 명의는 그 인간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땅의 실소유주는 바로 저였던 거죠. 저는 부동산 사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땅을 좋은 가격에 팔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랬죠. 땅 판 대금은 땅 살 때 돈 보냈던 계좌로 넣어달라고. 사장님 믿는다고. 막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고 건설사에서 땅을 사들이던 중이라 제 땅은 바로 거래가 되었어요. 부지도 꽤 넓었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망설일 이유도 없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당연히 전 남편은 난리가 났어요. 그 땅은 내 거야.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산 땅이야. 너는 사는 것도 반대했잖아. 이럴 수는 없어. 당장 돈 안 내놔? 싫은데? 영희만 네 거지. 그 땅 산 돈은 내 통장에서 내 돈으로 나간 건데. 그게 왜 네 거야? 너는 명의 신탁이 뭔지도 몰라? 그거 불법이야. 무슨 실소유주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씨. 너 고소할 거야. 각오해. 뭐 맘대로 해라. 아, 참고로 그 부부 사이의 명의 신탁은 불법 아니야. 뭐 변호사랑 잘 상의해 보던가. 나는 이혼 소송할 테니까 법정에서 만나. 그 인간은 바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땅 주인이 자신이니 자신이 그 땅을 판 돈을 가져야 한다는 소송이었죠. 솔직히 소송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저희도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을 해야 했으니까요.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당연하지만 저희는 1심을 이겼어요. 하지만 그 인간들이 거기서 멈출 사람들이 아니었죠. 소송은 1심을 지나 2심까지 갔어요. 힘들었지만 저는 동시에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 인간이 어떤 결혼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그간 얼마나 가정 경제에 이바지한 기여도가 없는지를 증명하게 되었죠. 저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낱낱이 파헤치고 났더니 기가 차더군요. 그 인간은 그야말로 마이너스의 인생이었고 그걸 메꿔주면서 먹여 살리고 아이도 키웠던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으니까요. 이혼 소송은 땅명의 소송에 비하면 수월하게 끝이 났죠. 제가 가져갈 재산이랄 것도 없었어요. 원래가 전부 제 거였으니까. 양육권과 친권 역시 제가 가져왔어요. 그 인간은 물론 시댁 식구들은 아이에게는 별 관심도 없더군요. 땅값에 정신이 팔려 다 넘겨버렸으니까요. 저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전부 청구했어요.
애 아빠라는 인간은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악을 쓰더군요. 애고 뭐고 다 관심 없으니까 너 다 가져. 그까지 양육비, 위자료 다 해줄 테니 땅이나 내놔. 땅만 내놓으면 네가 원하는 양육비도 2배, 3배로 줄 테니까. 그 돈이나 내놓으라고 이 돈에 미친년아. 입 조심해. 어디다 대고 년년거려. 그리고 애고 뭐고 관심이 없다고? 너야말로 돈에 미친 놈 아니야? 돈 좀 가져보겠다고 처자식이고 다 팽개치는 게 제정신이야. 너는 그 돈으로 우리 가족 전부 다 잘 살 수 있었다는 생각은 아예 해본 적이 없니?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 내가 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산 땅인데 그걸 왜 내가 너랑 나눠? 그러는 너는 언제 가게를 나에게 준다고 한 적이 있었어? 매일 니네 아빠가 차려준 거라는 둥 열심히 일하는 둥 그런 개소리밖에 더 했냐고. 나를 먼저 믿지 못한 사람은 너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너를 믿어? 애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종자들도 똑같았어요. 애가 크는 동안 애 한 번 봐준 적도 없고 내복 한 장 사준 적도 없었고 하다못해 10,000원 한 푼 쥐어준 적도 없는 주제에 돈 욕심은 어찌나 내던지 그러면서도 저를 돈에 미친 미치광이 취급을 했어요. 아유 장사치 하던 천박한 집년 딸을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돈 앞에서는 지 남편이고 뭐고 없이 눈깔 뒤집혀지는 것 봐. 천박한 것들. 이걸로 우리 인연은 끝이니 너하고 네 딸이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마. 꼴도 보기 싫다. 결국 우리 아들 돈이나 빼앗으려고 네가 그렇게 들러붙었던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그 와중에 아이가 받은 상처도 적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딸에게는 아빠이고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속이 깊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이는 아빠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더더욱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는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더군요. 결국 길게 끌던 소송은 저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2심 역시 제가 이겼던 거죠. 다만 그동안 살았던 기간이 있으니 비율을 조금 해서 몇천 정도는 배분을 해주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겠다 했어요. 그것도 싫으면 3심까지도 갈 결심이었지만 그 인간들은 거기서 멈췄어요. 아마 도저히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던 모양이었죠. 결론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인간에게 통보했죠. 법원에서 얼마 주라고 했던 돈 그냥 계산해서 몇 년간 양육비로 퉁칠게. 됐지? 어차피 너 양육비고 위자료고 줄 돈도 없잖아. 계산해보니 한 2년 정도는 해도 되더라. 당신 1억이야? 우리 지금 망했어. 변호사비 낼 돈도 없어서 지금 집 팔고 지하 월세방 얻어서 할 판이야. 아이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어? 나를 이렇게 벼랑까지 몰아야 속이 시원해? 벼랑? 뭔 헛소리야. 그게 벼랑이면 난 벌써 떨어져 죽었어. 야, 그래도 내가 2년 벌어줬잖아? 그것도 내가 몇 달 더 봐준 거야. 그동안 니네 부모랑 열심히 살아봐. 그 다음부터는 봐주는 거 없으니까 따박따박 보내고. 그제야 그 인간은 우는 소리를 하면서 매달렸어요. 웃겼죠. 이제야 가진 게 없다는 둥, 자기는 앞으로 뭐라고 먹고 사냐는 둥, 그래도 애 아빠인데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하겠냐는 둥. 저는 냉정하게 잘랐어요. 그동안 그 인간은 공짜로 얻은 것도 많았고 가진 것도 많았어요. 먹고 살 것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으니까요. 그걸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것은 바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본인이었어요. 그리고 어리석게도 저는 그 벼랑 끝에서 그걸 살려보겠다고 온몸으로 맞고 버티고 있었고요. 제가 그랬던 이유는 단 하나, 남편이 제 가족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저 인간 역시 같이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는 건데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는 것이니 믿고 보듬어야 한다고 돈 좀 못 번다고 홀대를 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 인간은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이 아니라 자기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자기가 성공을 하면 저를 아주 가차없이 버릴 생각이었던 거였어요. 그걸 이제서 깨달은 것이 잘못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인 건지 저는 그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힘들게 버티고 있던 벼랑에서 비켜서 버렸던 거죠. 벼랑 끝에서 그 인간을 밀어버리고 나니
얼마나 홀가분하던지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프지도 힘들지도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살기가 더 낫더라고요. 그 인간 신경을 쓸 일도 없었고, 살림에 손 갈 일도 더니까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이혼 후에 얼굴이 확 피었다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랬죠. 그렇게 저는 그 인간을 정리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와 제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엄마 소원, 제가 집에서 살림하면서 애 키우는 모습 정도는 이제 보여주면서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죠. 저는 가게를 정리했어요. 오랫동안 저와 손발을 맞춰왔던 직원에게 가게를 넘겼어요. 그리고 집을 처분해 부모님과 살림을 합치기로 했고요. 저는 아담하고 잘 관리된 단독주택을 하나 사서 이사를 했어요. 부모님도 집을 처분하고 오셨죠. 엄마와 아빠가 소일을 할 작은 마당도 딸린 곳이라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전쟁 같은 삶을 사는 동안 부모님의 가게는 번창해서 지점도 2개 더 늘어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늙은 부모님이 전부 다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나중에 부모님은 그러시더군요. 그렇게 늙어서까지 열심히 일을 했던 이유는 지점을 하나씩 저희 부부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이제 부모님에게 좀 쉬시라고 했어요. 이제 먹고 살 걱정도 앞을 걱정할 염려도 없으니 그러셔도 된다고. 그리고 엄마 소원대로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애도 키워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2 지점을 하나로 합쳐서 인터넷 사업으로 사업을 전환을 했어요. 부모님은 아쉬워하시긴 하셨지만 저는 이제 바뀐 세상을 적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세상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어 매일 힘들게 가게에 나가 하루 종일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이죠. 저 역시 직접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시장에서 힘들게 매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땅을 판 돈과 집을 처분한 돈을 전부 모아 건물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온라인 매장 사무실을 차려 운영을 하기로 한 거죠. 물론 매장도 같이 운영을 했지만 주 거래와 주문은 전부 온라인으로 처리를 했어요. 매장은 영업과 동시에 물류 창고의 역할을 해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매일매일 그곳에서 발송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장사는 잘 되었어요. 매장 운영비가 줄어들었으니 온라인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바쁜 식당 사장님들은 온라인 주문을 훨씬 선호했으니까요.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매일 가게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긴 시간 동안 집에서 보내고 아이와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아이 역시 훨씬 밝아졌어요. 그동안은 바쁜 저와 관심 없는 아빠 사이에서 약간 소심한 면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정말 말도 많고 누구보다 활달한 말괄량이었더군요. 최근에는 부모님을 전부 모시고 해외여행도 다녀왔는데 어찌나 물을 좋아하는지 다 큰 딸이 물장구를 치며 웃는 모습을 보니 행복하기도 하고 진작 이렇게 못해준 게 미안하기까지 했어요. 저와 이혼한 후 시댁은 그야말로 쪽박을 차게 되었어요. 그동안 시부가 퇴직 이후 2 노부부가 들어앉아 퇴직금이나 까먹으면서 저희가 주던 용돈으로 근근히 버텨왔는데 이제는 그 용돈도 끊기고 퇴직금도 전부 동이나 버렸으니까요. 거기에 땅을 되찾겠다고 변호사를 써가며 몇 년이나 돈을 써댔으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나마 하나 있던 집을 팔고 세 식구가 반지하 월세방으로 가 전 시부는 공공근로를 나가고 전 시모는 폐지를 주우러 다닌다고 하더군요. 식당 같은 곳도 가봤지만 워낙 일을 못해서 도저히 다른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이죠. 일을 못하는 건 아마 유전이었나 봐요. 그 집안 상황을 제가 알게 된 건 전 남편 입을 통해서였어요. 결국엔 못 버티겠는지 그 인간이 저를 찾아와서 용서를 빌겠다며 절박한 얼굴로 개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미쳤었다고, 갑자기 큰 돈이 눈앞에 어른거리니까 정신이 나갔었다며 이제 와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는데 듣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꼽을 잡고 깔깔대며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 남인데 내 알바냐고 했죠. 솔직히 이젠 뭐라고 해도 이미 끝난 사이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 안 하더라고요. 자기 면목 없는 거 안다면서 그냥 가게 하나만 작게라도 할 수 있게 해달래요. 제 건물에 조그만 공간이라도 괜찮다면서요. 뭐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싹싹 빌면서 솔직히 본인 아니었으면 그 건물 못 샀을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 땅 사자고 한 건 자기였다고 조금은 자기 덕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꺼지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 딸을 들먹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아빠가 거지처럼 사는 걸 보면 사람들 말이 안 좋을 거라면서요. 정말 듣다 보니까 점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기 덕이라니 개소리도 작작하라고 했습니다. 자그만치 20년입니다. 제가 그 사람 먹여 살린 세월이요.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지 자기도 잘 알 거라고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애써도 돌아보지도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요. 이제는 가서 혼자 살아보라고 했어요. 더 이상은 도와줄 생각도 없고 도와줄 이유도 없다고요. 예전엔 우리 아버지한테 가게 하나 얻더니 지금은 저한테 똑같이 가게 하나 내달라고 하는 꼴이 똑같더라고요. 정말 우습죠. 근데 또 한 번 매달리더라고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면서 정말 정신 차렸다고 달라진 모습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불우이웃 돕기 한다고 생각하고 도와달라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불우이웃 돕는다고 생각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내 건물 와서 청소나 하라고. 마침 청소하던 분 나갔는데 그 자리 하나 비어 있었다고요. 그거라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어요. 그 인간은 뭘 해도 갱생이 안 되는 놈입니다. 아니 자기가 어떻게 청소 일을 하냐고 하더니 그건 싫었는지 사라진 다음 그 뒤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 나이에 이 일 저 일 따지면서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한심스럽긴 하지만 제 알바는 아니죠. 저는 더 이상 그 인간들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관심 없으니까요. 제 일은 잘 되고 있어요. 제 예상대로 온라인 사업이 훨씬 커져서 물류 직원과 사무 직원을 더 채용했죠. 부모님도 달라진 생활에 잘 적응하고 계세요. 평생을 장사만 하시던 분이라는 것이 무색하게도 두 분이 등산도 가시고 딸 아이를 데리고 여행도 가시고 아주 평안한 여생을 잘 보내고 있는 중이시죠. 딸 아이는 얼마 전 재수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하고 싶은 공부가 있었는데 엄마도 힘든데 자기라도 도와줘야겠다 싶어 말을 안 했다고 공부를 좀 해도 되겠냐고 말이죠. 저는 뭐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보라고 했어요. 그깟 재수 비용 얼마든지 대주겠다고요. 진작 아이를 잘 봐줬어야 했는데 오히려 제가 미안하다고 말이죠. 저는 앞으로 이렇게 제 가족과 더 잘 살아보려고 해요. 가끔은 진작 이랬으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기도 해요. 진작에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을 했더라면 정말 나를 위해주는 진정한 내 가족이 누구인지 생각을 해봤더라면 지금 내가 지키기 위해 발버둥쳤던 것을 놓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는 걸 그때 내가 알았더라면 하고 말이죠. 아니 더 이전으로 올라가 젊은 시절 부모님이 울며불며 말릴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았다면 그때 가출을 하지 말았더라면 아니 그때라도 결혼을 하지 말았다면 하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타고 올라가면 그냥 웃고 말기도 해요.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또 다 그때는 그때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저는 그냥 그때그때 열심히 살았으니까 후회는 없어요. 단 하나 후회가 된다면 내가 가진 것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는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다는 것, 그것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알았으니 다시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겠죠. 혹시 여러분에게는 죽어도 안 된다, 꼭 이건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한 번만 다시 돌아보세요. 세월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저희도 변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어요. 있다면 그건 하나? 진정한 가족의 사랑, 그것뿐 아니겠어요? 때로는 지키는 것보다 버려야 더 행복해질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어쩌면 더 큰 행복은 우리가 못 보는 저 너머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